안녕하세요. 오스미다스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관련해 가지고 전문가 의견, 그러니까 전문가 인터뷰 두 건을 소개를 해드리고요. 지금 이 지경이 된 원인이 뭔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그렇게 길진 않을 것 같고요. 설명을 해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2020년 3월 4일에 나온 기사입니다. 이데일리라는 언론에서 이제 인터뷰를 했고요. 김우주 고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가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제목은 이제 가혹한 방역 조치 취하지 않으면 코로나 진압은 불가능하다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금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다. 정부가 시급하게 강력한 방역 정책으로 기조를 전환하지 않는 한 코로나 전염병을 진압할 수 있는 여지는 급속도로 줄어들 것이다. 최악의 경우 우리 국민의 70%가량이 코로나19 전염병에 감염될 수 있다. 이 말은 국내 대표적인 바이러스 감염병 권위자인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 전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의 인터뷰입니다. 인터뷰에서의 발언입니다. 이 인터뷰에서 국내에서 코로나19가 처음 발병했을 때부터 이 전염병을 감기 정도로 너무 깔보고 안이하게 대처한 결과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팬데믹 단계에 진입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팬데믹이란 말은 세계적 대유행 전염병, 그러니까 이게 통제불능하고 이제 확 퍼져버린 이런 단계를 말하는 겁니다. 김 교수는 이제 지금도 정부의 부적절한 코로나19 대응 정책은 계속되고 있다. 그나마 우리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기회의 문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고 위기감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상황에서는 무엇보다도 중국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을 합니다. 중국은 가혹하리만큼 강력한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대책을 실행했고 2월 초를 정점으로 환자 수가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에 비해 우리 정부는 여전히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안이한 방역 정책을 고집하면서 전염병이 빠르게 확산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일례로 대형 집회나 종교 모임 등을 지금처럼 국가에서 자제를 권고하는 것이 아니라 금지시키고 위반 시 엄격하게 처벌 조치를 내리는 강력한 방역 정책을 펴야 하는 비상시국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김 교수는 정부가 중국처럼 강력한 방역 정책을 펼 경우 3월 중에 정점을 찍을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가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코로나19가 독감보다 덜 위험하다는 의견도 있는데 라고 질문을 하니까 이 김우주 교수가 답변을 하기를 코로나19와 독감을 한 면만 보고 비교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코로나19 발생 초기 이 전염병이 독감보다 치사율이 낮고 증상도 미미하다는 잘못된 인식이 퍼진 게 오히려 화를 자초했다고 본다. 실제 치사율도 비교해보니 독감은 0.04%인데 반해서 코로나는 0.5%로 오히려 코로나가 훨씬 높다. 전파력도 독감은 환자 1명이 1.4명을 전염시키는 데 비해 코로나는 3 내지 4명으로 더 높게 집계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는 독감과 달리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위험한 측면이다. 실제 과거 신종플루 대유행 때는 백신이나 치료제가 있어서 사태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무난하게 마무리됐다. 그런데 백신 치료제가 없으니 코로나19가 지역사회에서 대유행하게 되면 고령자와 만성질환자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래서 기자가 다시 물어봅니다. 정부가 병상이 부족해서 확진자를 일시적으로 자가격리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물어보니 김우주 교수 말이 답변은 이렇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를 자가격리하는 정책은 근본부터가 잘못됐다. 확진자가 스스로 자가격리하라는 정부 지침은 현실적으로 지킬 수 없는 정책이다. 가족으로 전염병이 번지고 나아가 사회 곳곳으로 확진자가 늘게 하는 결과만 가져올 것이다. 확진자를 치료할 병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정부가 일시적으로 자가격리 조치를 내린 것은 대안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고 있어서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 가운데 일부 만성질환자는 자가격리 상태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 곳곳에 대형 체육관, 전시관 등 텅텅 비어있는 대규모 공간이 넘쳐나는데 이곳을 임시 병원으로 개조해 사용하면 부족한 병실 문제는 깔끔하게 해결이 된다. 실제 중국 정부도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치료할 병실이 부족하자 체육관이나 전시관을 개조, 10개의 임시병원을 만들어 효과적으로 활용했다. 다만 이제 이게 중국하고 우리하고 차이는 뭐냐면 중국은 그렇게 가둬놓고 방치했죠. 하지만 한국은 이렇게 집단으로 수용한 다음에 이제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의료 인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규모가 크지도 않고 감염자 규모가. 그런데도 이제 한국 정부는 지금 안일하게 생각해서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기자가 묻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으려면 면역력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제 김우주 교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면역력이 높다는 것이 곧 건강하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는 면역 항체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 홍삼이나 김치를 많이 먹으면 면역력이 높아져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내는데 효과적이라는 주장은 사실 근거 없는 낭설이다. 일반적인 면역력 말고 코로나19를 방어할 수 있는 그 독특한 면역력이 이 사람에게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하지만 이 코로나19만을 방어할 수 있는 면역력에 대한 연구는 아직 진행 중이다. 인도인들이 코로나19에 유독 강한 면역력을 보이며 감염자가 거의 없는 것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강황을 주식으로 하는 음식 문화를 원인으로 꼽고 있는데 이것도 타당한 근거가 전혀 없다고 본다. 그래서 이제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이 갈수록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으니 대한감염학회 이사장 출신인 감염병 전문가인 김우주 교수께서는 10년 전만 하더라도 글로벌하게 유행하는 전염병은 2년에서 3년 만에 한 건씩 발생했다. 하지만 지금은 1년에 2에서 3건씩 새로운 전염병이 생겨난다. 개인적으로는 지구온난화의 영향이 크다고 본다. 갈수록 따뜻해지는 날씨가 새로운 바이러스의 창고를 부추기는 측면이 크다고 본다. 새로운 전염병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지역이 중국 남부 지역이다. 이 지역은 신종 감염병의 저수지로 일컬을 만하다. 이 지역 주민들은 뱀, 사양노루 등 다양한 야생동물을 전통 재래시장에서 식용으로 거래하는 문화가 여전하다. 야생동물을 인간이 식용하면서 듣도 보지도 못했던 예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전염병이 생겨나는 것이다. 그래서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타입은 어떤 계층인가?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까지 확진자 및 사망자 사례를 분석해 보면 20대 젊은이들과 어린아이들이 상대적으로 코로나19의 영향을 덜 받는 것으로 확인된다. 20대 젊은 층은 면역력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뛰어나서 코로나19의 영향을 덜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면역력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신생아나 어린이들이 코로나19로부터 저항력을 보이는 현상은 아직도 풀지 못한 미완의 과제이다. 다만 신생아나 어린이들은 이건 김우주 박사의 이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에 따르면 신생아나 어린이들은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선천적 면역력만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후천적 면역력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아 신체 면역 체계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항해서 싸우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격렬하게 신체 면역 체계가 저항을 해야 전염병이 몸 안에서 위력을 발휘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20대 청년들은 워낙 강한 전염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들은 사실 뭐 어디 구정물에서 헤엄을 쳐도 병이 안 걸린다는 겁니다. 반면 또 신생아나 아주 어린 애들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큰 피해를 입지 않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그 보통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면 여기에 대항해서 이제 신체 면역체계가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런 세포끼리 막 싸우고 바이러스 죽이려고 싸우고 백혈구 뿜을 뿜뿜 하고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몸에서 열이 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침이 나고 재채기가 나고 알러지 반응을 보이는 건데 어린애들 같은 경우에 선천적으로 타고난 면역체계만 있지 이런 후천적인 바이러스에 대해서 면역체계가 없기 때문에 얘들이 그냥 들어오게 되면 마치 그런 거죠. 뭐냐면 이 성문 앞으로 거대한 어떤 그 적군이 밀려왔을 때 앞쪽 성문을 열고 뒤쪽 성문을 열어버리면 이 적군이 그냥 그대로 통과해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은 안전해요. 부서질 리가 없죠. 마치 그런 것처럼 어린이들의 몸 안에 있는 면역체계는 이 후천적으로 들어오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러면 이 면역
어떤 반응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열도 안 나고 콧물도 안 나고 그냥 멀쩡한 겁니다. 예. 이게 아주 웃기죠. 그러니까 면역이 아주 강하거나 아니면 아예 면역력이 없거나 이런 걸로 이제 추정이 된다는 겁니다. 어린이나 그 젊은이들이 강한 것은요. 그리고 이제 여성이 강한 거에 대해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좀 덜 걸린 거에 대해서는 이분도 큰 의견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독해서 그러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래서 다시 기자가 참고로 제가 자꾸 쩝쩝거린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뭐 쩝쩝거리는 소리 듣기 싫어 죽겠다고 어떤 인간이 뭐 쩝쩝거리는 소리 너무 듣기 싫으니까 죽었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이렇게 댓글 다셨는데요. 유튜브에. 그 방송하는 사람들은 말입니다. 말을 많이 하면 입이 마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도 쩝쩝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그 쩝쩝거리는 소리를 여러분 왜 못 듣느냐? 다 편집으로 잘라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저는 편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하는 소리가 말입니다. 참고 좀 들으세요. 그냥. 아무튼 그래서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자 치료제나 백신을 개발하겠다는 업체가 속출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으니 김우주 박사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당분간은 큰 기대를 안 하는 게 좋다. 대유행하는 전염병만 생기면 여기에 편승해서 치료제나 백신을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하는 업체들이 등장한다. 나중에 보면 제대로 개발에 성공하는 기업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런 현상은 이제 하나의 패턴이 됐다. 개발 성공을 장담하는 제약사들은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국내는 물론 중국, 미국 등의 기업도 개발하겠다고 나서면서 국민이나 투자자를 현혹하고 있다. 백신이나 치료제를 개발하려면 신속한 과정은 없다. 적어도 임상 2상까지 끝내면서 안전성과 약효를 증명해야 개발 가능성을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 요컨대 코로나19에 대한 치료제나 백신을 개발하려면 최소한 수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 전문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자기들이 벌써 나왔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것들이 만들어 놓고 왜냐하면 생물학 무기였기 때문에 해독제인 백신을 미리 만들어 놨던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중국 정부의 코로나 방역 정책에 대해서 평가가 엇갈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물으니 이제 김무주 박사가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중국 정부의 초기 대응은 분명 실패한 정책이었다. 하지만 사태가 심각해지자 지난 1월 23일 우한시를 전격 봉쇄하는 등 과단성 있는 정책을 편 덕분에 우리보다 앞서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국민들이 주요 전염병 발병 도시 간 이동을 제한했고 그 마스크 사용을 의무화한 게 주요했다고 본다. 지금 우리는 중국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정부가 가혹할 만한 방역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코로나 전염병을 진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정부는 현 비상 상황을 심각 단계로 격상시켜 놓고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어 우려스럽다. 방역은 구호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이다. 지금 정부는 그야말로 구호 따로 행동 따로다. 지금도 정부는 다수가 모이는 종교 집회를 자제하라고 권고만 하고 있지 일체 금지하고 위반하면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이 위기 상황을 지나치게 안이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다. 라고 인터뷰는 끝이 납니다. 그래서 현 정부가 도대체 왜 어떤 인식 하에서 이 상황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조사를 좀 해보니까 3월 3일 중앙일보에 이런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새벽에. 의료사회주의 김용익 사단 이중 코로나 실세는 청와대 이진석이다 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이 기사는요, 일단 제가 소개는 해드립니다. 제가 좀 망설이긴 했는데, 왜냐하면, 물론 이제 이 중앙일보 기자가 이제 인터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인터뷰에 대해서 이제 다른 의사들이나 다른 의료 전문가들을 만나가지고, 2중, 3중으로 크로스 체크를 했기 때문에 확인을 다 하고 내놓은 기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인터뷰한 최초 이제 일부 내용에 대해서 인터뷰를 한 주체가 누구였냐면,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좀 망설였거든요. 왜냐면 최대집 이 새끼는 또라이니까. 그런데 내용을 좀 읽어보니까 단순히 그렇게만 치부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사를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제 청와대 내부의 어떤 상황이 지금 어떤 거였는지를 조금 유추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사를 소개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중앙일보 3월 3일
의료사회주의 김영익사단, 이중 코로나 실세는 청와대 이진석. 대한민국의 의료 인프라는 세계 최고 수준이고 국민의 보건 위생의식도 중국인을 능가한다. 하지만 지금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중국과 거꾸로 1, 2위를 다투는 수준으로 추락했다. 미국을 배워야 할 한국이 중국과 운명 공동체 운운하다가 하향평준화를 초래해 국민 자존심에 큰 상처를 줬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14억 중국에 이웃하고 있기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모풍지대가 되기는 어려워도 이 지경까지 재앙을 키운 배경에는 사태 초기에 방심하고 오판했던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결정적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월 24일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오판하도록 자문한 비선 전문가들이 있다. 이들이 지난 한 달간 정부 방역 실패의 단초를 제공한 인사들이다. 지금이라도 자문그룹을 교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일보가 비선그룹, 여기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 최순실, 십상시가 생각이 나고, 그래서 중앙일보가 이런 인터뷰를 했던 최대집 의사협회 회장을 만나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봅니다. 왜 7번이나 정부의 퇴짜를 맞았나? 왜냐면 의사협회가 7번이나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다 퇴짜 맞았거든요. 왜 7번이나 정부의 퇴짜를 맞았나? 라고 물어보니까 최대집 씨가 뭐라고 하냐면, 협회는 지난 1월 26일 입국 제한을 위한 모든 행정적인 준비를 하라고 정부에 제안했다. 그런데 여당 대변인이 의사협회는 정치적이라고 프레임을 걸었다. 그렇죠. 사실 제가 이제 이 기사에 망설였던 것도 바로 그 때문인데, 어떻게 보면 최대집이 아니었다면 대한의사협회의 권고가 현 정부에 제대로 먹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집 회장이, 제 이 기사를 보면 최대집 씨가 너무 정치적인 행동을 지금까지 해왔었기 때문에 마치 거짓말쟁이 소년처럼, 양치기 소년처럼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전문적인 의견을 내도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본인도 지금 많이 느꼈을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기자가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도대체 어떤 전문가의 말을 들었나? 답변을 합니다. 정부가 중국으로부터 입국 제한을 하지 않은 결정, 확진자가 나오지 않자 당정이 일제히 낙관론을 펼친 것, 심각 단계로의 격상을 조기에 하지 않은 결정, 2월 19일부터 시작된 폭발적인 환자 증가세를 특정 지역 및 종교와 연관된 것으로 판단했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근거를 제공한 전문가들이 있을 거다. 중요한 시기마다 언론을 통해 정부와 유사한 주장을 편 전문가들이 있다. 그래서 기자가 다시 물어봅니다. 뜸들이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누가 대통령의 귀를 붙잡고 비선 역할을 했는지 물어보니까 최대집 씨가 말을 합니다.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은 대통령의 직접 보고가 가능한 인물이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과 친하다고 들었다. 사실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지금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의 후임이거든요. 근데 이진석 씨 같은 경우에는 고려대 의대를 나왔습니다. 이재갑 씨도 고려대 의대 나왔고요. 이진석 씨는 의사입니다. 의사인데 의료정책 전문가라 가지고 이게 이후에 또 얘기가 나옵니다. 하여튼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과 친하다고 들었다. 고대 선후배고요. 이재갑 교수의 의견이 이진석 실장을 통해서 대통령에게 전달됐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재갑 교수가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김어준의 다스베이든지 아니면 저 TBS의 김어준 씨가 하는 방송에 나와서 가지고 또 뭐라고 했죠. 그걸 보면 이재갑 씨가 상당히 여기에서 엉뚱한 소리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에게. 이와 관련 익명을 원하는 의료계 소식통은 이제부터는 이제 최대집 씨의 인터뷰 내용이 아닙니다. 중앙일보의 크로스체크 내용입니다. 익명을 원하는 의료계 소식통은 서울대 교수 출신인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정점으로 한 의료 사회주의자들이 대통령 주변에 포진해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의료인은 이진식 실장이 비선 라인을 주도한 핵심 실세라며, 이 실장은 고려대 의대 동문인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 등의 자문을 많이 듣는 것으로 안다고 기점을 했습니다. 그는 2월 2일 대통령 주재 첫 청와대 자문회의에는 백경난 감염학회 이사장, 오명돈 서울대 의대 교수,
이분이 이제 전 감염학회 이사장인데 이런 이제 A급 감염병 전문가들은 초청도 받지 못하고 왕따 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감염내과 전문이라 하더라도 보통 감염학회 이사장도 됐으면 학계에서는 어느 정도 초 A급 전문가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막상 배제시켜버리고 젊은 애들만 불러다가 얘기를 듣는다는 겁니다. 지금 40대 중반쯤 되는 40대 중후반쯤 되는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 교실 교수 출신인 김효기 이사장은 의료계의 대표적인 진보 성향의 학자입니다. 노무현재단 상임운영위원, 민주연구원 원장을 역임하고 19대 국회에서 비례위원도 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참여연대와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회 협의회에서 활동한 그는 공공의료 확대를 주장해온 핵심 이론가로 진보 진영에서 영향력이 막강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려대 의대를 졸업한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은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 교실에 진학하면서 김용희 이사장의 제자가 됐습니다. 대선 캠프에서 김용희 이사장과 함께 문재인 케어 등 보건의료 공약의 밑그림을 그렸고요. 감염의학이 아닌 의료정책 전공자인 그는 코로나19 1일 상황점검회의에서 청와대 참모들에게 나는 의사긴 하지만 그 의사 장롱 면허 소지자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의사긴 한데 면허는 그냥 장롱 면허다. 이런 이진석 실장은 문 대통령의 이제 30년 친구인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과정에서 공공병원 공약에 개입한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요즘 언론에 자주 등장해온 이재갑 46살 이재갑 교수는 이진석 실장의 고려대 의대 후배입니다. 그러니까 이 46살짜리 이재갑이란 사람의 조언을 문재인 대통령이 주로 듣고 지금 안일하게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이재갑 교수는 1월 28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 출연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중국인 여행자의 입국을 한시적으로 금지하자는 국민청원 동의가 56만 명을 넘은 민감한 시점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재갑 씨는 눈물을 찔끔 흘리면서 질 짜기도 했는데 이 교수는 당시 중국인들의 입국을 금지하면 미입국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입국 금지에 실익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 정부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 그리고 이재갑 교수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월 17일 주최한 자문특보단 간담회에도 엄중식 교수와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엄중식 가천길병원 감염내과 교수하고. 제가 진짜 빡치는 게 뭐냐면요. 이재갑 교수라는 사람이 했던 얘기입니다. 이 사람 뭐 저하고 나이도 비슷한데 중국인 입국을 금지하면 중국인들이 밀입국을 할 것이기 때문에 중국인 입국 금지에 실익이 없다. 이게 사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아니 누가 관광을 밀입국으로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상황 파악을 전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양반은. 감염내과 쪽에서는 얼마나 전문가인지 모르겠는데 정치적으로는 완전 잼병입니다. 단순히 이 방역 문제는 감염내과 전문의가 담당해야만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심지어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감염학의 권위자라는 사람도 좀 세게 막아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46살 먹은 인간이 지가 알면 얼마나 안다고. 근데 이런 새끼가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조언을 하고 대통령 그 얘기 듣고 그런가요 하면서 지금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겁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012년 문재인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담쟁이 포럼 발기인으로 참여해서 복지 공약을 다듬었습니다. 그는 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중국인보다 우리 국민의 책임이 크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 야당의 사퇴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는 박 장관을 일 잘하는 장관으로 뽑았지만 선심성 복지 예산을 잘 뿌리는 일과 코로나 대응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전북대 의대를 졸업한 정기현 중앙의료원장은 서울대 의료관리학 교실에서 전임의를 마쳐서 김용익 사단으로 분류됩니다. 2012년 대선 때부터 문재인 후보의 정책을 조언했고 2017년 1월 문재인 후보 지지 모임인 더불어포럼 창립 당시 공동대표 23인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다 개국 공신들이네요. 그야말로. 소아청소년 전문의로서 소아과란 의사는 얘기죠. 전남 순천의 작은 병원인 현대여성아동병원 원장으로 일하다가 2018년 1월 국가중추의료기관인 그
중앙의료원의 원장이 됐습니다. 사실 낙하산이죠. 예. 이 정원장은 코로나 관련 역할에 대해서 대선 때 대통령을 도운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서는 별도 의견을 내지 않았다고 중앙일보 취재진한테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신종플루 당시 질병관리본부장을 역임했던 이종구 서울대 의대 교수도 2월 2일 대통령 간담회에 참석했지만 그가 본 간담회 분위기는 낙관적 분위기가 압도했다고 합니다. 관련 당사자들의 해명과 반론을 듣기 위해 전화를 걸고 문자를 남겼지만 대부분 응답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박도준 서울대 의대 교수, 이분이 이제 전 국립보건연구원장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를 해줬냐면 참고인으로서 과학은 과학으로 풀어야 하는데 코로나 사태 와중에 문재인 정부는 과학을 정치로 풀었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의료계의 또 다른 소식통은 문 대통령이 코드가 맞는 일부 전문가들의 주장을 듣고 편향된 정책 결정을 하는 바람에 국민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물론 여당 인사들은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딱 기사를 보고 느낀 게 뭐냐면요. 현재 코로나에 대한 대응은 이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결정했을 때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일부 삐뚤어진 전문가들의 얘기만 듣고 대다수의 진짜 전문가들의 얘기는 완전히 무시하고 지 마음대로 결정을 한 겁니다. 피해는 국민들이 보고 있죠. 이 뉴스의 다음 곡지는 이렇습니다. 정은경 본부장 기억하실 겁니다. 맨날 나와가지고 인사하면서 점점 초췌해져가는 질병관리본부장인 이제 정은경 씨가 혹사당한 배경에는 이 박능호가 주도하는 보건복지부의 견제도 작용했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 세월호가 오버랩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의사협회와 의학회는 메르스 백서를 만들었습니다. 보건복지부도 별도로 백서를 발간했습니다. 많은 대안과 개선책이 제시됐지만 제대로 집행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국민 희생만 컸지 사후에 시스템이 진화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혼자 동분서주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정 본부장을 둘러싼 시스템이 제대로 뒷받침해주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고위 관료들의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견제도 작용했다는 후문입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사스를 계기로 질병관리본부를 만들었고 박근혜 정부는 메르스를 계기로 질병관리본부를 차관급으로 격상시켰습니다. 하지만 차관급인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한테는 5급 이상 간부의 인사권도 없고 예산권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건복지부가 쥐고 흔들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는 1급 자리도 없고 국장급은 대부분 보건복지부 출신들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본부장 말 안 듣죠.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차관 얘기를 더 듣지. 왜냐면 그 양반들이 인사권자니까. 미국의 경우 본부장 밑에 있는 센터장들이 해야 할 일을 한국에서는 정은경 본부장이 도맡아 혼자서 하다 보니 혹사당한다는 말까지 나왔다는 겁니다. 박도준 서울대 의대 교수가 증언을 해준 바에 따르면 행시 출신 간부들은 대체로 감염병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 전염병이 확산하는 긴급 상황에서 대응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박 교수에 따르면 38명이 숨진 메르스 사태 이후에 감사원 감사에서 행시 출신 공무원들은 대부분 빠지고 의사 출신들만 대거 징계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하면 누가 사명감을 가지고 감염병 대응에 몸을 던지겠냐고 반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문가인 의사들하고 이제 행시 출신인 간부들이 섞여가지고 이렇게 질병관리본부에 일을 하고 있는데 뭔가 사고가 터지면 감사원에서는 행실 출신들은 보호를 해주고 관료들은 의사 출신들만 징계를 하고 잘라낸다는 겁니다. 늘 이래 왔다는 겁니다. 가재는 개편이라고. 개새끼들 진짜.
질병관리본부 본부장이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영향력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구조고, 보건소는 각 지자체 소속이고 각 지자체의 방역 담당 공무원도 지자체 소속이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의 본부장의 명령이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전국적으로 제출적인 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의료계 소식통에 따르면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본부장이 중국 여행자 입국 제한의 필요성을 초기부터 주장을 했으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서 이 정부에서 승승장구한 복지부 실세 간부들이 청와대 의중에 따라 그냥 깔아뭉갰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렇게 코로나 대응은 탈원전 정책처럼 여러분들에게 손해만 잔뜩 남기고 무너져 남기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치인들, 아마추어 정치인들이 그냥 몇몇 젊은 그냥 정치 욕심 좀 있는 그런 젊고 어리숙한 애들의 얘기만 듣고 이 사단을 내는 겁니다. 한심한 일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원인이 과연 뭔가, 왜 이러나 도대체 얘들이 도대체 여기에 대해서 글을 좀 썼었습니다. 아까 그걸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면, 마지막으로 일단 청와대와 민주당은 패닉에 빠져 있습니다. 이게 뭐 하루 이틀 된 건 아니지만 지금 상황에서 사실상 거의 패닉에 빠져 있고, 거의 그냥 매일매일이 패닉이고요. 왜 이렇게 됐는가? 사실 조국이 시작이었습니다. 그 조국이 원인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현 정부의 행동의 억지와 비상식의 출발이 바로 조국 문제부터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총선 탓입니다. 현 정부는 2017년 5월 집권한 이후에 2년간 소득주도 성장에 집중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시장에는 혼란만 줬고, 불안을 이유로 원자력을 닫고 미세먼지를 이유로 석탄을 닫았습니다. 발전을 하지 않았죠. 그리고는 비싼 발전원만을 선택을 했습니다. LNG와 신재생 에너지 업자들은 돈을 벌었습니다. 태양광이라든지. 그 돈은 국민의 세금인 한전의 적자였습니다. 어디 뭐 딴 데서 떨어진 게 아니고 새롭게 창출한 이익이 아니라 그냥 더 비싼 연료로 발전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이 더 들어간 것 뿐입니다. 그냥 원자력 돌렸으면 플러스 될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이너스가 되어버렸죠. 대한민국의 에너지 환경은 1970년대 중동의 분쟁이나 걱정하던 오일 쇼크 때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 이란이 저지랄을 하든 미국에서 야 셰일가스 좀 사가라고 해도 찍소리 못하고 사오게 된 상황이 됐습니다. 태양광은 몰락 중이고 탈원전 정책이 폐기되더라도 바로 원전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자력 발전소라는 게 그렇게 뚝딱 1년 만에 지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최대 6년까지 걸립니다. 그럼 그 6년 동안에 LNG를 떼야 되기 때문에 수십조 또는 수백조의 세금이 더 들어갈 겁니다. 발전으로. 그게 아니었다면 지금 2017년에 원전 폐기 정책, 신규 원전 철폐 정책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공사 중인 원자력 발전소가 적어도 6개는 됐을 겁니다. 근데 그걸 다 취소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이야기. 제가 누차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요. 뭐 최백은 교수라는 이제 그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계십니다. 그분 뭐 여기저기서 강연 많이 하시는데 그분 말씀처럼 최저임금 10,000원 준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면 이게 바로 경제에 충격을 주고 경제를 혼탁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 예, 아니에요. 아닌데 그분이 한 가지 강조한 건 뭐냐면 인간의 심리라는 걸 강조를 했습니다. 현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은 시장에 불신을 가져왔습니다. 경제는 신뢰가 사라지면 그냥 그대로 망하는 겁니다. 경제공황이라는 건 뭐냐면요. 오늘과 내일이 아무런 차이가 없더라도 내일 여러분들이 내 주머니에 얼마가 있는 거지?
불안이 느껴지기 시작하면 은행으로 몰려가서 내 돈 내놓으라고 하게 되고, 은행에 있는 돈이 모두 빠져나가면 그때부터 경제 공황이 시작되는 겁니다. 뱅크런이 벌어지면. 그래서 신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은 그 신뢰를 계속 흔들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자신이 경영 미숙으로 인해서 생기는 적자를 대통령 탓, 최저임금 탓으로 돌렸습니다. 원래가 그렇습니다. 사실 뭐 개인이 창업한다고 해서 개인 창업붐도 많이 돌았고, 혼자서 이제 아버지 퇴직금 털어가지고 식당 여는 사람도 많고, 치킨집, 그 다음에 뭐 이것저것 많이 했죠. 빵집. 근데 이게 잘 될 리가 있습니까? 경험이 없고 사람이 많은데. 그런 업체들, 업장은 많은데. 그래서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편의점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 망하는 원인을 보통은 자기 탓으로 하지 않고 그냥 남 탓을 합니다. 근데 정부는 계속 최저임금이 중요하다. 최저임금이 어떻다. 경제에서 최저임금 시그널을 계속 내놨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가뜩이나 대통령도 미워 죽겠는데, 꼬라지 보기 싫은데, 지가 망하는 탓을 최저임금 탓으로 돌리는 겁니다. 이건 이렇게 하지 말라고 교육시켜도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심리가 그런데. 그래서 실제로 최저임금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경영 미숙으로 망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원인을 최저임금 탓으로 돌렸습니다. 이렇게 심리가 확산되면 나중에는 진짜 최저임금 때문에 불황이 오게 됩니다. 다 최저임금 탓을 그 최저임금 탓으로 떠넘겨버리면 마음 편하니까요. 그래서 진짜 최저임금이 불황의 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최저임금 얼마 더 올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자영업자들이 사람 자를 궁리부터 합니다. 그렇게 사람이 잘려나가면 월급 벌던 일자리 있던 사람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 그러면 그때부터 불황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는 무시를 하고 정책을 추진하다가 이 꼬라지가 나는 겁니다. 이거 그냥 아주 전형적인 케이스입니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의. 또 마르크스 얘기냐 싶겠지만요. 마르크스 이론이 기계적으로는 굉장히 뛰어납니다. 하지만 걔가 강구했던 거는 인간의 욕심이었습니다. 사람이 똑같은 땅을 나눠가지고 똑같이 생산해가지고 똑같이 나눠 먹자고 하면 인간이라는 게 그렇게 됩니까? 조금이라도 더 갖고 싶고 조금이라도 더 욕심 생기는 게 인간인데. 본인 손으로 해본 거라고는 망해버린 생수업체, 장수천 같은 그런 생수업체밖에 없던 386들의 경제 안목이 그들이 욕했던 독재자들이 축적해놓은 대한민국의 국부를 다시 한번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이건 뭐 물론 독재자 혼자서 구축한 건 아닙니다. 국민들도 같이 노력하셨죠. 하지만 말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386이 벌어놓은 것도 아니잖아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본인 집도 없는 인간들이 대부분인 집단에서 만든 부동산 정책이라니요. 집 한 채 사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뭘 한다고 부동산 정책을 만듭니까? 결국에는 집값만 올려놨습니다. 온 동네 집값을 다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그게 없던 집값이 갑자기 생깁니까? 부동산은요. 중국 부자들이 몰려가서 홍콩 집값을 50배, 60배 올렸습니다. 그건 왜 그랬냐 하면 중국 정부가 그렇게 투명하게 개인의 사유재산을 보호해주지 않기 때문에, 툭하면 부자 집에 쳐들어와서 재산 뺏어가니까 이 부자들이 부동산이나 골동품을 일종의 주식처럼 취급해서 거기다 돈을 묻어놓는 겁니다. 10억짜리 아파트에 내가 이 아파트를 500억 주고 사서 500억을 묻어놓으면 이건 500억짜리 아파트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장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땅이나 부동산이라는 거는 일종의 투자 수단입니다. 주식처럼. 근데 그 성격을 무시하고 마치 잡을 수 있는 것처럼, 공공재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순간 모든 정책은 엇나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수도권 부동산 가격 폭등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 돈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지방의 부동산에서 다 몰려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 부동산 가격은 폭락했습니다.
본인 집 하나 사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386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도덕성 하나만 부여잡고 2년을 지내온 결과 총선에서 보여줄 만한 정부의 업적이 없었습니다. 이게 작년 6월 상황입니다. 6월에 국회에서 빠르들고 그 쇼를 하면서 패스트트랙에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선거법이나 사법개혁 이런 것들, 사실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얘들 그거 통과시킬 마음도 없다고. 솔직히 선거법 개혁이라고 해가지고 통과시켜놨는데 지금 민주당이 그 선거법 개혁 안을 그대로 지킵니까? 지들도 지금 비례정당 만든다고 하고 있잖아요. 애시당초 안 통과시켰어도 될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저희 녹취록에도 그런 얘기 했죠. 걔들이. 야, 선거법 제도는 그렇게 통과시키는 게 아니었다. 그럼 통과시켜야 될 게 아니었다. 좀 더 다듬었어야 됐는데 이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야, 공수처 통과시키려고 어쩔 수 없이 한 거 아니냐. 그게 걔들 속내였습니다. 그럼 공수처는 왜? 성과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공수처라도 뭔가 통과시켜놔야 성과라고 내세울 수 있으니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6월에 그 쇼를 하면서 패스트트랙에 올렸음에도 안심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일전에 불을 붙입니다. 물론 시작은 아베가 먼저 했죠. 근데 그렇게 전면전을 할 건덕지는 아니었습니다. 협의하자는 얘기였는데 우리는 거기에 저쪽에서는 협의하자고 찾아왔는데 우리는 This is 스파르타라고 걷어차버렸습니다. 구덩이로 일본 애를. 왜냐? 언제나 한국인들을 흥분시키는 건 한일전이었으니까요. 근데 그 와중에 이무기 한 마리가 용이 되고 싶어가지고 한일전에 숟가락을 얹습니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떤 대통령 비서관도 대통령보다 더 센 발언을 하거나 더 공개적으로 앞서 나가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관행입니다. 왜냐하면 청와대 수석이 그런 얘기를 해버리면 이건 꼭 대통령의 뜻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국은 그 당시 죽창간에 뭐네 운운하면서 난리 부르스를 쳤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메이킹해왔죠. 그는 그 자신의 부패를 감추고자 한일전이라는 갑옷을 입었습니다. 부패를 감춰야 법무장관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법무장관이 돼야 그 너머에 있는 대통령직까지 손을 뻗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한일전에 으쌰으쌰하는 기운만 갖는다면 잘하면 될 수도 있죠. 윤석열이 그렇게 막았어도 법무장관이 됐는데 만약에 검찰총장이 윤석열이 아니라 다른 문무일이나 그런 사람이었으면 조국 못 막습니다. 민주당은 심성이 착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순진하고. 그런 까닭에 조국을 진짜 믿고 지지했던 이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조국은 그야말로 배신자 중에 배신자 같은 새끼였습니다. 조금만 더 손을 뻗으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장관직 넘어 대통령직을 위해서 자신을 끌어와서 정치적인 자리에 앉혀줬던 문재인 대통령도 친구였던 진중권도 감쪽같이 속였습니다. 평생 그렇게 해왔듯이 얼굴과 말솜씨로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청와대는 인재들과 정보가 모이는 곳인데 어떻게 그런 오판이 가능하겠냐. 또 민주당도 그 많은 인재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멍청하겠냐. 물론 시스템은 훌륭합니다. 그리고 인재도 많죠. 근데 경험 있고 사회생활 있고 경험 있고 좀 나이 먹은 사람들은 나이 먹은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 시스템의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이라는 요소. 청와대는 인재와 정보가 모이는 곳은 맞지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수직적으로 경직된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모두가 대통령의 눈치를 봅니다. 그렇다고 대통령의 진짜 뜻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게다가 일 한 번 잘못하면 인사기록이 박살나서 쫓겨나는 곳이 청와대입니다. 청와대에서 쫓겨나서 원대 복귀되는 공무원들은 일단 승진은 포기해야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곳에서는 눈치 빠른 인재들은 입을 다물게 되고 부정적인 정보는 서랍 속에서 나오질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대통령한테 보고 안 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얘기는. 왜냐? 이건 대한민국의 특성입니다.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잘못도 없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전 아무 일도 안 했는데요. 이러면 아무 책임도 없어요. 그래도 월급 나오는 게 공무원이니까. 사실 이것은 리더 탓이 큽니다. 보좌진들을 진짜 전문가들로만 채워야 되는데, 그리고 때로는 약간 자기한테 정치적으로 안 맞는 사람도 보좌진에 넣어놔야 되는 거였는데, 그 전문가, 그 결제 라인에 아마추어가 한 명이라도 앉아서 꼬장을 부리면은 그 결제 라인은 전체가 오염이 됩니다. 불행하게도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대부분 가장 윗선에 문재인 팬클럽과 시민단체 출신들이 앉았었습니다. 어떻게 앉은 고위공직인데. 내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서울대 나오긴 했지만 부잣집 출신들처럼 주류는 못 됐고, 그래서 시민단체에 나가서 이 바쁜 시간에 내가 내 돈 써가면서 시민단체에서 뱀의 머리라도 대보겠다고 아등바등 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내가 꿈도 못 꿔보던 청와대 수석이 되고 청와대 고위 행정관이 됐는데, 어떻게 앉은 고위공직인데, 조국 같은 인간 잘못된 거 내가 빤히 봤지만 대통령이 아끼고 있는 것 같은데 저 새끼에 대해서 저 인간 자르십시오라고 직언했다가 내가 대통령한테 밑보이면 나만 쫓겨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직언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반면 민주당은 어떨까요? 거기도 인재는 많습니다. 그러나 공천을 받고 당선이 돼야 정치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국회의원들 뭐 그렇게 정보 많은 사람들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갑자기 국회의원 배지 달고요, 한 달에 한 1,000만 원씩 월급 받고 밑에 그냥 보좌관들 한 7, 8명 쭉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알아서 뽑은 후배나 이런 보좌관들 쭉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이 뭐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뭐 국정원에서 여러분 핸드폰으로 기밀 정보 같은 걸 막 보내주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뛰고 기자들 만나고 여기저기 물어보고 이래서 정보를 모아야 되는 게 정치인입니다. 그만큼 정치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눈치 없이 한 달, 1년, 2년 푹 절어 있다가 갑자기 그냥 야 다음번에 너는 공천 받을 생각하지 말라고 쫓겨나는 게 정치입니다. 심지어 저한테도요. 한창 전국이 시끄러울 때는 저한테도 어떤 국회의원이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뭐 대통령의 진위를 어떻게 아냐? 어떻게 그렇게 알고 계세요? 라고. 그만큼 정보 없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님들입니다. 외부에서 인간을 겪어본 경험으로 보면 보이는 일도 막상 내부에서 자기 밥벌이가 엮여 있으면 보이지 않는 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아무 욕심 없이 그냥 밖에서 지켜보면 보입니다. 근데 그 내부에 있으면 못 보는 것도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저는 당신의 어떤 그 사표를 걸고 윷놀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당신 같으면 당신 사표를 걸고 윷놀이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 밥벌이가 엮여 있으면 남들한테 보이는 것도 내 눈에 안 보이는 게 정치인 겁니다. 조국 정국에서 순진한 것들은 치고 나왔고, 그러니까 이제 뭐 표창원이나 이런 애들 순진한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 조국 믿고 두둔하다가 작살났으니까. 영악한 것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금태섭 씨도 어떻게 보면 순진한 쪽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도 저도 얘기 안 했던 그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들이 한 120명이 넘는데 조국 전국에서 입을 연 사람은 10명 조금 넘습니다. 그럼 나머지들은 뭐냐? 다 아는 거예요. 조국이 어떤 인간인지. 또는 몰라도 내 손해보는 거 싫으니까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만큼 공천이 무서운 겁니다. 서초동에서 집회를 하고 그쪽 새가 커 보이니까 정치인들은 더 입을 다물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공천을 구걸하는 인간들도 있었습니다. 정봉주, 이종걸, 뭐 이름을 대려면 구구절절합니다. 민병두도 거기 갔었죠. 최민희도 거기 갔었고.
김민웅이도 지 동생 김민석이 때문에 거기 갔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아는 건 아니겠지만 20년 특수수사 짬밥으로 이런 상황을 예측을 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묵묵히 수사를 한 결과 정권이 완전히 몰락하는 꼴은 막았습니다. 그래도 현 정부 내에서 그래도 기소를 했으니까요. 아직 선거는 40일 정도 남았고 후유증은 코로나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부정적인 여론에 히스테릭할 정도로 의식을 하는 바람에 마스크 수급에 과몰입을 하고 있고 그 마스크 때문에 사람들은 짜증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마스크가 없어도 또는 마스크가 넘쳐나도 어쨌든 정부는 욕먹게 될 상황입니다. 똑같은 이유로 지금 중국인 입국을 막든 못 막든 똑같이 정부는 욕먹습니다. 적기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총선 전에 업적이 없는지라 시진핑이라도 데려와서 남북관계와 1대1로 같은 이 시진핑이 이제 이탈리아에 수십억 투자했듯이 그러니까 수십조 투자했듯이 이런 경제 투자 같은 실적이라도 챙기고 싶었는데 조금만 더 기다리면 가능하다고 하던 장하성 주중대사의 말에 속아가지고 청와대는 중국인 봉쇄의 적기를 놓쳐버렸습니다. 이건 또 다른 내막이 있는데요. 장하성 씨는 고려대 출신입니다. 현 정부 외교를 안보 라인은 대부분 연세대학교가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정책실장으로서 소득주도 성장을 주도했던 장하성 씨는 2년간의 실험 결과 경제정책의 실패로 주중대사로 쫓겨갔습니다. 경제정책 전문가인 장하성 씨를 주중대사로 내보냈다는 것은 그냥 쫓아낸 겁니다. 그냥 밀려난 거예요. 그나마 예우해서 주중대사로 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쫓겨난 장하성 씨는 국민이 역병에 신음하고 있는 건 뒷전으로 하고 자신의 금이 환영을 위해서 마스크를 퍼다 나르면서 시진핑을 꼬시려고 들었습니다. 과연 그런 게 가능하냐고요? 100년 전에도 자신이 믿는 천주교를 위해서 병인 양요 때 프랑스군 앞잡이를 했던 조선인도 있었습니다. 100년 뒤라고 뭐 크게 다르겠습니까? 장하성 씨는 시진핑을 데리고 와서 총선 전에 기여도 하고 경제 투자도 좀 받고 이렇게 하면 본인이 적어도 부총리 정도는 이제 금이 환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야 조금만 더 중국 봉쇄하지 말고 조금만 더 기다려봐라 하다가 이 사단이 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0여일을 남은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는 불안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내부에서는 파벌 싸움이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김용익의 제자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과 친한 이자갑 교수 등 이런 양반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테랑 전문가들을 배제하고 자기들끼리 대책회의 만들어서 대통령을 현혹해 하고 있습니다. 사악한 정치는 지금도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정당을 찍어라 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 그 사람이 어떤 정당이든 간에 이 정도 인물이면 괜찮겠다. 여러분들 바보 아니잖아요. 대체로 그 사람의 경력을 보면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인지 아닌지 아시게 될 겁니다. 아니면 하다못해 그 알실에서 하는 그 데이터 센트럴인가 그런 걸 또 들으세요. 그리고 이런 지역구에 나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보시고 그러고 나서 판단이 되시면 그 사람이 어느 정당 사람이든 제대로 된 사람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